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책과 잡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오늘날과 같은 이런 그 눈부신 문명을 만들게 된 것은 우리 인류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주 태고적부터 사람들이 어떤 지식과 정보를 갖게 되면은 그거를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지식과 정보를 선조들로부터 받게 되고 그 후손들은 그것을 또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그 후손들에게 또 보내고 이런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식과 정보를 날로 발전시켜서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눈부신 인류의 문명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른 동물은 감히 흉내를 낼 수 없는 그런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이 무엇일까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왔을까요?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어떤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발전시켜 왔을까요?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면은 뭐 지금과 같은 뉴미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당연히 어떤 그 글, 우리가 인류가 이제 말을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글을 만들어냈죠. 그럼 처음에는 말로서 의사소통을 하다가 글을 이제 만들어내면서부터 이런 글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전달을 했습니다. 처음에 초기에는 이 종이라든가 이런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식과 정보를 아주 그 원시적인 방법에 의해서 기록으로 남겼겠죠. 지금 그 BC 한 3000년경에서 한 5000년경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고대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그런 그 제국이 융성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그 점토판에 이러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동물도 그리고 무슨 뭐 어떤 그 동물들이 많이 서식한 지도도 그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은 점토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흙을 점토로 만들어서 거기에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비슷한 시기에 그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를 그 나무 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종이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 파피루스의 그런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는 이 양피 그리고 양의 가죽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평평하게 피워서 거기에 이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책으로 만들었죠. 이런 그 어떤 그 책 한 권을 만드는 데는 이 양 30마리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책 한 권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런 고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종이가 발견이 되면서부터 이제 그 제지 기술에 의해서 책을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는 종이가 이제 발명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책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죠. 이 책은 그 AD 한 105년경을 전후해서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 종이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이 아랍 상인들 아시아와 유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대상들이요, 악타를 이끌고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그 상업 활동, 중개 무역을 했던 아랍 상인들에 의해서 유럽의 그 재지술이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유럽으로 전파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같은 그런 인쇄술이 종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종이를 수단으로 해서 오늘날 같은 인쇄술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책이 이제 발간되기 시작하는데 이 인쇄술 역시 6세기 말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인쇄하는 방법이 그런 기본적인 기술이 이제 발명이 되었고 이것이 1200년대 13세기에 유럽으로 전파를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1450년경에 독일의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금속 활자를 발명하게 됩니다. 사실 이 금속 활자는요, 이 고려 시대에 1377년에 직지신체 요절, 직지신경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죠. 이 직지신체
요절이라고 하는 그 책을 고려해서 금속 활자로 발간했다는 것이 이미 다 전 세계에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이게 그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되니까 사람들은 오랫동안 1450년경에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최초의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됐다, 이렇게들 이제 기록으로 남게 되었죠. 여하튼 이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되면서부터 이 인쇄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 활자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유럽에서는 이제 천주교가 발전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천주교를 라틴어로 쓰였어요. 그때는 라틴어로 쓰였는데,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 성직자를 비롯한 극히 일부 귀족들이나 읽었지, 서민들은, 거의 대부분의 서민들은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그 성직자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교리를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그 성직자들이 거짓말하면 거짓말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면서부터 이 성경을 각국의 나라 말로 모든 백성들이 다 알을 수 있는, 각국의 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이 성경을 번역해서 이게 보내니까, 와, 성직자들이 거짓말한 게 전부 다 들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많은 그런 재산을 이 교회에 내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면죄부 같은 건 뭐 이런 것을 팔고 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 거짓말로 들통이 나면서부터 이제 그 천주교를 못 믿게 되면서 또 신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1577년에 아우구스부르크라는 성에서 이 천주교가 잘못한 거를 낱낱이 고발하는 그런 어떤 성명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런 개신교들이 굉장히 만들어나요. 그래서 마틴 루터파에 의한 개신교, 쭈빙글이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런 개신교를 피고, 오늘날 기독교는 그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분파된 것이죠. 그런 동기가 바로 이 구텐베르크의 어떤 금속 활자 발명 이후에 이 성경이 대량으로 인쇄가 되면서부터 그런 기독교 혁명, 그러니까 신교 혁명까지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종교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책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쇄술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 책은 옛날에는 아무나 다 읽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또 많이 발간할 수도 없었고요. 필사본으로 만들어낸다든가 손으로 써서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그 책이 굉장히 귀했죠. 굉장히 희귀를 했기 때문에 이건 재산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을 어떤 같은 희귀하니까 값비싼 이런 재산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재산 가치뿐만 아니라 그 책을 소유한 사람의 어떤 사회적 신분, 권위를 뜻했죠. 그런데 이 책이 대량 생산이 되면서부터 그 책을 몇 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별로 이제 희귀성이 없어지니까 완전히 떨어지는 것이죠. 그 대신에 그 책이 포함하고 있는 그 책 속의 지식과 정보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떤 정보 가치, 지식과 정보 가치로 그 책 자체의 가치가 전환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그 지식과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취하게 되는 것이고, 대중들이 그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게 되니까 책이 비로소 그때에서 대중매체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대중매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을 읽고 지식과 정보를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때 이제 비로소 대중매체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사실 그 책이 이 종이로 만든 책보다는 전자책, 여러분들 전자책,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이 더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이제 사실 유네스코에서는 이 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책이란 공중에게 적용되는 정기 간행물이 아니라 그냥 정기 간행물이 아닌 신문이나 이런 그런
정기 간행물이 아닌 출판물로서 표지를 포함하지 않고 49페이지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전자책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이제 뭐 지스크에 수록된 책은 종이로 인쇄되가 아니니까 유네스코에서 정의하는 것이 맞지를 않죠. 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나름대로의 어떤 책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책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일반적인 특성으로 본다고 그러면 첫째는 그 대상이 그 대중 매체로서의 그런 큰 기능보다는 오늘날 참 여러 가지 대중 매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대중 매체보다는 소규모의 사람들이 그 이용하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다른 그 대중 매체 방송 같은 뭐 이런 것들 신문이나 방송 같은 이런 것들이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뭐 그런 뭐 방송 같은 데서는 뭐 굉장히 담는 내용이 굉장히 좀 그 제한적이죠. 방송에서 뭐 예술적이고 선정적이고 이런 내용을 다룰 수 없지만 책은 얼마든지 그런 것을 다룰 수가 있겠죠. 그것을 좋아하는 소수의 사람만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별의별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책의 특징이다. 그것이 바로 이런 다른 대중 매체와는 다른 어떤 장점이고 뭐 큰 그 책만 가는 자유로운 그런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신속성이 없다. 이 책을 신속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 뭐 큰 단점이지만 그게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다른 매체들은 그 제작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방송이나 신문 이런 것들은 뉴스의 신속성이 없으면은 그건 뭐 뉴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신속하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책으로 만들어서 보다 주제를 심층적이고 밀도 있게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감 시간에 쫓길 필요도 없고 어떤 뭐 지면 때문에 어떤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다룰 수 없는 그런 제약을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신속성이 단점이기도 하지만 그 책이 가지고 있는 다른 매체보다도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매체로서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매체로서의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기록성과 보존성이 대단히 좋은 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좋은 종이를 쓰다든가 오랫동안 그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질 좋은 뭐 어떤 잉크를 쓴다든가 또 아주 단단하게 제본된 그런 책들 이런 것들은 참 뭐 반영구적으로 오랫동안 보관이 되고 지식과 정보를 오랫동안 대대손손으로 매개해주는 그런 반항구적인 그런 매체다. 뭐 이런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전파 매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기록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오한 사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적인 다른 대중 매체보다는 어떤 심오한 사상을 어떤 그런 심어주는 또 어떤 그런 사상들이 타협을 받을 때 그걸 숨겨주는 그런 역할도 했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뭐 이런 기존 체제를 반대하는 그런 사상들이 담긴 책들은 많이 탄압을 받았죠. 그럴 때 이런 책으로 만들어서 어떤 그 체제에 반대하는 부교자라든가 이단자라든가 뭐 저항 인사들은 책을 써서 그것을 그 사상으로 담아서 기록하고 보관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세 번째로는 문화를 보호하고 전달하고 창조하는 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 그런 사람들 독자를 위해서 만든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가의 의도를 작가나 출판사의 의도를 전달하는 문화적인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매체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한 사회의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또 전달하고
또 새로운 문화 창조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게 값이 싸기 때문에 서민적인 미디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그 책을 만드는데 큰 설비 투자를 할 필요도 없고 또 값이 상대적으로 싸고 휴대도 간편하다. 그러므로 인해서 서민적인 미디어로서 이 책이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과 같은 이 뉴미디어 시대에 책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느냐? 뉴미디어에 비교해서 뉴미디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책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미디어가 생겨나면서 책의 기능은 분명히 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텔레비전을 비롯해 가지고 오늘날 굉장히 많은 뉴미디어들이 양산이 되고 있지요. 계속해서 이런 뉴미디어도 발전할 것이고 그 발전할수록 책의 역할은 그 뉴미디어에게 뺏길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전파 미디어, 영상 미디어가 어떤 매스컴 어떤 지배적인 미디어가 되면서부터 어떤 뉴미디어가 정보화 사회의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여튼 올드 미디어가 이런 뉴 미디어에 대항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그런 기능을 우리는 미디어 회복과 미디어의 특화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영상 미디어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령을 하고 있지만은 출판 미디어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현상을 우리는 크게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미디어의 회복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미디어들이 뉴미디어 앞에서 완전히 열세에 몰리기는 하지만은 그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서서히 오히려 그 기능을 찾아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미디어 회복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고 그러면은 이거는 뉴미디어에 대해서 뉴미디어 계속해서 새로운 뉴미디어가 나오니까 지금의 뉴미디어에서 곧 식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드 미디어에 대한 향수, 올드 미디어에 대한 어떤 아날로그적인 그런 것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올드 미디어가 회복하는 현상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 매체들이 독점적으로 모든 미디어를 완벽히 정복할 수는 없다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디어 특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디어가 나올 때마다 올드 미디어들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그 올드 미디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미디어적인 특성을 강화함으로써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글의 관계, 글이 생겨났다고 해서 말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또 어떤 필사 문화와 인쇄 문화의 관계죠. 인쇄 문화가 발전한다고 인해서 어떤 손으로 쓰는 글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손으로 쓰는 그런 필사가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더 있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신문이 나오면서 책과 잡지가 없어졌냐? 그것도 아니고요. 또 방송이 나온다고 해서 신문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영화가 나왔다고 연극이 없어지도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뉴미디어가 나온다고 해서 그 전에 있었던 올드 미디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올드 미디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강화하는 그런 증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미디어 특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특징은 이런 이 올드 미디어들이 뉴 미디어보다 생명이 길고 어떤 신뢰받는 매체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이제 뉴 미디어에 대항해서 세 번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생명력 뉴미디어보다 길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뭐 공적인 교육에서도 활용이 되고 또 옛날 공자님, 맹자님, 뭐 서양의 소크라테스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런 선각자들의 그 사상을 모든 일반 대중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하여튼 인류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이러한
그 책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들이 사회를 변동시키고 사회를 지켜주는 그런 그 원동력 역할을 해왔다는 측면에서 그냥 감각 매체들 어떤 텔레비전 드라마라든가 뭐 어떤 이런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선정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매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정보 전달에 어떤 그 매료된 수많은 그런 독자들이 또는 그런 그 수용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향력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단조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책이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올드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생명력이 또 그리고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이 어떠한 뉴미디어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책은 뭐 제작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본다고 그러면 우선 기획 과정이 뭐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획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특정한 그 출판사에서 특정한 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에 대한 출판 계획을 세우는 일을 이제 기획이라고 하는데 뭐 유명 작가가 있다고 그러면 출판사에서 그 출판 제의를 합니다. 근데 그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그 작가들이 외부에서 출판사에다가 출판 의뢰를 할 경우에 그걸 검토해서 책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죠. 요즘에는 뭐 유명 작가 같은 경우는 출판사에서 좀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참 작가들은 우리 출판사를 설득을 해야 되겠죠. 요즘은 그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그 출판사에게 협상을 해서 이 시참 작가들이 쓴 글을 실어주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시참 작가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책을 그 만들려고 할 때 이런 에이전트를 통해서 출판사를 설득해서 책을 출간하게 되면은 그 에이전트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주게 되면은 그 책을 출간할 수 있는 뭐 그런 제도도 활용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책을 만들면은 그 책을 유통을 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대단히 중요하죠. 책을 만들었으면 그 책을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유통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 유통을 도와주는 것이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은 보통 그 기본적으로는 신문이나 이런 그 잡지 등의 광고를 옛날부터 내왔어요.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신간 소개란이라든가 뭐 신문의 그 서평란 이런 것들이 그 책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출판사들이 이제 신간을 발간하게 되면은 그 비평가들과 그 신문 잡지사들에게 증정본을 보내서 또 유명 일간지라든가 주간지나 이런 서평란에 그걸 게재하게 되면은 어떤 그게 뭐 설사 악평을 한다 하더라도 책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책의 판촉을 도와주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근데 이제 그 TV나 라디오에서도 이런 그 책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꼭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 소개될 수 있는 뭐 정보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오락 프로그램은 또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책을 소개하는데 또 효과가 크겠죠. 그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책의 그 작가의 지명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마케팅의 큰 수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명 기업인이라든가 뭐 연예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책들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관계없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지명도라든가 어떤 저명도 이런 것이 책의 마케팅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은 그 출간 전에 어떤 유력한 신문지라든가 잡지에 이걸 연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출간하기 전에 그 책에다가 이렇게 그 연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연재 수입으로 출판 비용을 상쇄를 하고 또 책의 명성을 높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다만 이 반대적으로 이미 책을 그 연세를 다 읽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이미 다 봤으니까 안 읽는 독자의 감소를 시키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어떻게 팔고 또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소비를 촉진하는 관련된 어떤 제도나 법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는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출판 업계는 한 세계 한 10위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질적인 그런 그 책의 유통 수준, 그 판매와 유통하는 그 수준은 질적인 측면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대형 서점이나 어떤 이런 데에서 시장을 독점한다든가 또는 그 뭐 출판사 이런 것들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영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서는 그 인터넷 서점들이 이런 대형 서점을 만들어 가지고 유통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에서 그 판매하는 양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뭐 그런 인터넷에서 이 책을 구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 유통 관련 규정을 좀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면은 이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2003년부터 시행이 된 건데 어떤 그 도서 정가 판매를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정가 판매를 유지하되 인터넷 서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마일리지나 경품은 이제 그 상품 가격에서 제외가 되고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책은 할인이 더 가능하도록 그 규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마찰이 또 심한 것이 이 규정의 그 맹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입니다. 요거는 2007년 10월부터 이제 그 시행이 된 건데요. 발간된 지 18개월, 1년 반 이내의 책을 신간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간 서적에 대한 10% 할인을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법으로 이제 그 만드는 것이죠. 자, 이 책의 소비는 학교와 공공기관에서의 소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판 선진국의 경우에 보면은 책의 1차적인 소비 기관이 개인이 아니라 이러한 학교나 공공도서관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공공도서관은 이런 출간 좋은 책들을 빠뜨리지 않고 전부 사들여서 국민에게 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그런 그 책의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이런 공공기관 학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1차적으로 대량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뭐 이런 뭐 이동 도서관 것도 책을 싣고 가서 빌려주는 이동 도서관 같은 것도 뭐 이러한 그 범죄에 속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북클럽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북클럽 제도. 그래 북클럽 회원이 되면 책이 나오기 전에 신간 안내도 받을 수 있고 구매 예약도 가능한 그런 제도인데 사실 이 그 북클럽 제도라고 하는 것은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1919년,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19년에 그 서적 입수가 굉장히 힘들던 그런 독일에서부터 1차 대전에서 패전국인 독일에서부터 이게 그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한 100명 회원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북클럽에서는 그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출판물 중에서 우량 도서를 선정을 해가지고 발행사로부터 북클럽판을 따로 제작하거나 새로 사들여가지고 이거를 재구본으로 장정을 한 다음에 회원들에게 아주 값싼 가격으로 제공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클럽에서는 정기적으로 선정도서 목록을 내주고 회원들은 목록 중에서 책을 선정해서 주문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이 그 처음에 독일에서 시작한 것들이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성공을 거두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벼구문고라든가 영품문고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대형 서점 등에서 이런 것들을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한 수십 개의 이런 북클럽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책과 관련해서 ISBN과 POS라는 게 있습니다. ISBN은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북 넘버의 약자예요.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ISBN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로 번역한다고 그러면 국제표준 도서 번호 제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거는 책 뒷면을 보면 그 바코드가 있어요. 그 바코드를 부착해가지고 그 바코드 붙인 것을 ISBN이라고 그러는데 각 서점에서는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책을 주문에서부터 입고하고 또 판매하고 지불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ISBN을 통해서 시장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POS입니다. 이것은 포인트 오브 세일스, 그러니까 판매 시점의 정보 관리 제도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ISBN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합적인 신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보기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은 바야흐로 아까 뉴미디어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뉴미디어 시대의 총화가 영상 매체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상 매체 시대에 영상 시대에 책의 살 길은 뭐냐?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시대에 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책 나름대로의 혁신 전략을 펴야 됩니다. 그래서 혁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TV, 영화 등 영상 매체가 책의 독자들을 뺏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신하는 것, 이것이 책의 혁신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책의 혁신 전략을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상 매체를 닮아가는 전략을 핍니다. 이게 뭐냐고 그러면은 이제 칼라 텔레비 현란한 영상에 익숙해진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떤 그 책을 시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바꿔주고, 또는 그 책 속에 나오는 사파, 사진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따뜻하게 꾸며주는 것이죠. 지면 자체를 이런 영상 세대들에게 감각에 맞도록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상 매체를 이용하는 전략이에요. 이제 영상 매체를 닮아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영상 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그 책의 전략을 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화나 TV로 성공한 작품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영화나 TV 소설 등의 이름으로 대형 서점에 별도의 코너가 마련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성공한 그런 영상 매체를 이용한 전략의 그런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전략의 이제 첫 번째는 영상 제작을 해가지고 영상 매체와 영상과 영화와 함께 같이 서로 윈윈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트셀러를 영화로 만든다든가, 또는 그 영화로 인해서 원작의 인기를 상승시키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를 영화로 만들거나 TV 드라마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 TV 드라마나 영화도 또 성공할 수 있고, 또 영화로 인해서 그 원작의 인기가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핀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TV와의 만남 전략을 쓰는 거예요. TV와 만남. 요즘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 공주파 방송이 특히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데, 지금은 좀 뜸하긴 합니다만, 옛날에 그 KBS 같은 데 보면 TV 책을 말하다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TV 책을 말하다. 또 뭐 명작 스캔들, 뭐 느낌표 책을 읽으시다, 뭐 이런 등등의 그 책과 관련된 책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편성이 됐는데, 그걸 이용하면은 책을 마케팅하고 소개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정부화 시대의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전자출판, DTP라고 했는데, 전자출판하면 DTP라고 했는데, DTP라고 하는 데스크탑을 이용해, 컴퓨터를 이용해 출판하는 거죠. 옛날에 전부 책을 인쇄기를 만들어서 했습니다만은, 이런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또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드는 책, 이거를 전자출판 책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DTP를 처음에는 의미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책을 만들어내는 그 작업뿐이 아니라 종이가 아닌 모든 그런 책을 전부 전자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전자출판 책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책을 찍어내는 거를 전자출판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그게 책을 찍어내는 자체가 아니라 종이가 아닌 그런 책들은 전부 전자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뭐 DTP라고 그러는 데스크탑 퍼블리싱이라고 그러는데, 컴퓨터와 모니터, 소프트웨어, 레이저 프린터, 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책을 쓰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출력해서 책을 만드는 까지를 전부
뭐 옛날엔 전문 인력들이 했습니다만은 그 편집이라든가 컴퓨터 그 레이아웃이라든가 활자의 크기나 행간을 정하고 그래픽을 보기 좋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옛날에는 그 전문가들이 했습니다만 요즘은 아무나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막 페이지 메이커 같은 거라든가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PC로 이걸 만들어내는 그런 그 DTP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뭐 그런 DTP를 이용하면은 엄청 오래 걸리던 그런 책을 만드는 작업들이 그냥 반나절에만 뭐 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하여튼 뭐 조금만 찍어내더라도 시장성을 맞출 수 있던 뭐 그런 그 책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제 주문 출판 제도라는 게 있어요. 주문 출판 제도. 그러니까 프린트 온 디맨드, POD라고 그러는데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된 책의 일부만을 그 인쇄하기 위해서 컴퓨터 출판 기술을 이용하는 그런 것을 이제 주문 출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교재 출판사들이 책의 일부를 선택해서 인쇄해 줌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복사기를 이용해 가지고 복사해주고 돈을 받던 그런 복사 가게의 그 이윤을 이런 그 출판사들이 챙기는 거죠. 이 주문 출판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형 그 POG라고 해서 유통주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식 그 패권주의가 엿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주문 출판 그 시스템을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의 유통망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주문 판매 생산 혁명을 위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유통에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을 미국이 활용을 하고 있고, 유료평 POG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생산자 주체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잘 팔리지 않은 이른바 그런 딱딱한 학술서, 뭐 인문사회과학 또는 순수문학 뭐 이런 것들이 생산도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 잘 안 팔리니까 뭐 이런 책들의 그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펴내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유료평 POG다. 생산자 주체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 인터넷 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서점. 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점포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점포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은 뭐 도시에 비싼 땅값을 주고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은 임대료를 내고 그러한 어떤 그 서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터넷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거를 어떤 서점에 가서 직접 책을 뭐 전시해 가지고 그걸 파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면 그 책이 안 팔리면 그 재고가 굉장히 남으니까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출판사들이 뭐 반품 걱정도 할 필요가 없겠고 뭐 재고 관리를 할 필요도 없었고 뭐 그런 게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판매 형태가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점이 이제 나오니까 어떤 그 출판사라든가 서적 중개사라든가 어떤 서점이라든가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다른 어떤 양상으로 바뀌게 되겠죠. 특히 아마존, 미국의 그 아마존이 아주 큰 성공을 한 그런 인터넷 서점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하여튼 뭐 200만 종 이상의 그 도서 목록을 이 아마존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내에 한 50개 중에 전 지역 그리고 한 40개 이상의 나라들과 그 고객들에게 뭐 책을 주문하면 그 신속하게 그 책을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므로 인해서 성공적인 그런 유통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예스24, 알라딘, 모닝 365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알라딘 같은 경우는 마치 그 알라딘의 양탄자를 타고 막 즉각 이렇게 신속하게 배달하듯이 인터넷 주문만 하면은 빨리 신속하게 배달한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그 인터넷 서점이 하여튼 이 출판 시장에서 점유율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어서 지금 뭐 절반 이상의 매출이 전부 이 인터넷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정보화 시대에서는 이제 그런 뭐 이 종이책을 찍어내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이거를 어떤 어떤 광 디스크의 일종인
이런 뭐 CD롬 뭐 이런 걸 만든다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멀티 디스크형 이 전자출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종이로만 텍스트로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더 큰 그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이 글씨나 뭐 이런 것들로 인쇄 매체가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더 벗어나서 전자책으로 만들어내면 거기에 이제 소리도 집어넣고 음향을 집어넣고 또 영상도 집어넣고 하니까 아주 다양한 그런 내용으로 이 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특히 이 정보화된 책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검색 기능에서 나타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행 정보를 뭐 일러 든다고 그러면은 여행하는 지역, 그 지역을 여행할 때 예산, 원하는 그 숙박 시설 이런 것을 딱 입력을 딱 한번 해버리면 순식간에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이 모니터로 탁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이 전자 정보화한 이런 책의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경우도 뭐 학습의 요점이 어떤 그 문자, 음향, 영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 공부하는데 훨씬 더 속속 들어오고 재미도 있고 유용한 그런 정보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CD롬이라고 만들어내는 것은 처음에 미국으로 시작됐는데 어떤 글로리아 백과사전 전 12권을 한 권의 CD롬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자, 이번에는 그 잡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잡지의 어원은 메가지엔이라고 해요. 마가지안. 그러니까 네덜란드어가 그 근원인데 이 메가지엔이라고 하는 창고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의 창고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1731년에 그 영국의 케이브라고 하는 사람이 전기 간행물로 해서 1731년에 젠틀맨스 매거진이라고 하는 것을 발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잡지의 효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치, 문학, 그다음에 전기 비평으로 구성한 그런 형식인데 이런 체제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어떤 일설에 의하면은 이 젠틀 매거진 이전에 1704년에 런던에서 발행된 전기 간행물이 잡지의 최초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견해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4페이지로 간단하게 인쇄된 건데 뭐 신문과 비슷하긴 했습니다만은 신문보다 뉴스의 양은 적고 그 대신에 어떤 정치 정세라든가 어떤 뭐 정책 기사 뭐 이런 것들을 다름으로 인해서 어떤 잡지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잡지의 효시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그런 대중 잡지의 출현은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25년경에 한 100개 정도의 잡지가 있었는데 이게 19세기가 19세기 말 그러니까 1825년 경에는 한 100여 개 있던 것이 19세기 말 그 세기 안에 이미 한 5천 개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뭐 엄청나게 50배 이상 늘어나게 된 그 전기간행물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종이값이 대폭 떨어지게 되고 어떤 다양한 내용과 편집이 화려하게 되면서 대중과 밀접된 잡지들이 대량으로 편찬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자, 이 시기가 되면은 참 많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이 잡지들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노예 문제라든가 뭐 어떤 진화론,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 노조, 악덕 기업과 정부의 어떤 카르텔을 고발하는 내용, 그다음에 뭐 하여튼 이런 사회 전반에 걸친 어떤 폭로 저널리즘이 이 시기에 어떤 잡지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그런 내용이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뭐 매클러 루이스라든가 줄리어스라든가 센츄리 등과 같은 그런 잡지들이 이런 폭로 어떤 저널리즘을 다루었던 잡지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20세기 초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잡지가 처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최초의 잡지라고 하는 것은 육당 최남선이 창간한 그 1981년에 발간된 소년입니다. 소년. 그리고 이제 1920년대가 되면서부터 이제 개벽, 창조 뭐 이런 그 동인지를 겸한 기관지 성격의 잡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30년대가 되면서부터 근대적인 잡지가 나오게 되는데 뭐 신동아, 비판 이것들은 1931년에 조광 이게 1935년에 이런 잡지들이 나와가지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기업적인 형태의 잡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일제 시대에 나온 잡지들이니까 어떤 그 일제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이 잡지 활동이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 60년대 해방 이후에 5, 60년대가 되면서 이 잡지가 황금기를 맞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 맞는 이런 종합지적인 잡지들이 대거 생산되게 됩니다. 그래 이런 잡지들은 어떤 문화적인 통합지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적인 그런 그 단위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판매량도 기록을 하고 광고 시장도 석권하는 그러한 그 잡지들이 많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텔레비전이 등장하게 되니까 1960년대부터 이제 텔레비전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물론 1960년부터 70년대 초까지는 이 텔레비전이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텔레비전 수상기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970년 중반 이후로부터 수상기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이 잡지에 들어갔던 광고주들이 텔레비전에 뺏기게 되죠. 그러니까 잡지사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잡지사들이 이제는 이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이런 종합지적인 잡지를 발간하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특정한 연령층, 또 특정한 어떤 직업, 특정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겨냥한 그런 집단들을 겨냥한 잡지, 특화된 전문 잡지 성격을 띠는 그런 잡지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자, 잡지를 한번 또 살펴본다고 그러면은 우선 전문지와 정론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전문지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그 지금 여러 그 계층으로 분화된 이런 현대 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그 전문대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를 다루는 그런 매체를 전문 매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어떤 다양한 계층의 취향을 만족시키고 광고주를까지 또 세분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어디 굉장히 비싼 이런 오디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광고를 내려고 그러면은 뭐 신문이나 일반 잡지를 내는 것보다는 그런 특화된 오디오 전문 매니아들을 위한 뭐 음악 전문 잡지 이런 데 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잡지들은 이제 어떤 대중화 모든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탈대중화된 것이죠. 탈대중화된 그런 잡지로 만들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취향에만 그 얽매이는 그런 매체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대중의 연결성이라든가 대중들을 어떤 분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비난도 또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정론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론 조성 기능이 있는 그런 잡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라든가 그런 상황들을 파헤침으로 인해서 어떤 어떤 폭로 저널리즘이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폭로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신문보다는 이런 잡지들이 탄생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900년대에 그 미국의 그런 개혁적인 잡지들이 이런 폭로 저널리즘을 다뤘다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신문처럼 그 매일의 사건을 상세히 기록 하는 것보다는 어떤 광범위한 맥락에서 이러한 그런 사건이나 현상들을 다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특히 미국 같이 구토 넓은 지역에서는 말이죠. 이런 어떤 신문이 어떤 발행 도시 중심의 지역적 성격을 띠지만 이 잡지라고 하는 것은 미국 전체에 전국적인 그 독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떤 전국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잡지가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정론지라고 하는 것은 또 상관 조정의 기능을 아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회 변화의 흐름이라는 것은 어떤 단편적인 측면으로 분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각당 사실들을 서로 간 이게 상관 조정식에 짜 맞추어 가지고 그런 뉴스의 의미를
어떤 그 설명해주는 중요한 역할, 그게 바로 상관 조정인데 이런 역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 감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정론 잡지 그 역할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잡지를 또 그 일반지와 어떤 특수지로 또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일반지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뭐 서점이나 가판대라든가 이 정기 구독을 할 때 보통 이런 그 일반지들로 구독을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그 소비자들이 이 사보본다든가 구독해서 보는 것들은 바로 그 이런 일반지들이 대부분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첫째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뉴스 전문지, 그러니까 뭐 뉴스위크라든가 시사저널 같은 게 있죠. 그런 것들, 그런 거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해설로 복잡한 그런 그 뉴스를 뉴스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주는 이런 그 뉴스 전문지. 두 번째는 여성지. 여성지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가장 성공적인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그런 잡지의 그 유형이죠. 광고 수입도 따라서 굉장히 큰 광고 수익을 올리는 여성지인데, 뭐 그만큼 또 이런 여성지가 많다 보니까, 종류가 많다 보니까 경쟁률도 치열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미혼 여성, 독신, 커리어 여성, 육아에 관심 있는 젊은 엄마, 이렇게 세분화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 여성지들이, 여성 잡지들이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지, 종합잡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뭐 이슈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그 어떤 주제에 초점을 맞춘 그 논픽션물을 다루는 것이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여기에 또 뭐 탐사적이거나 에세이풍의 기사, 소설까지도 게재하는 이런 종합적인 그런 기사를 다루는 것이죠. 뭐 신동아라든가 월간 중앙이라든가 월간 조선, 뭐 이런 같은 그런 잡지들이 이런 종합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성적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잡지들, 도색 오락 잡지죠. 그래서 이제 특히 뭐 미국의 프레이보이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도색 잡지들도 거기에 이제 어떤 저널리스틱한 그런 기사들도 뭐 실효 주부로 해서, 이게 단순히 어떤 성적 호기심만 그 자극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기능도, 이런 그 지식 정보를 전달하거나 어떤 저널리즘적인 그런 기능도 한다라는 것을 뭐 좀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기사를 싣기도 합니다. 그다음 지역지, 어떤 특시나 도시라든가 한 지역의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잡지는 지역지죠. 그다음 취미 오락 전문지, 바둑, 뭐 골프라든가 낚시라든가 등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취미나 오락 분야에 집중해서 다루는 그런 계층을 노려서 대상으로 해서 만드는 것은 취미 오락 전문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지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광고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잡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라든가 기관들이 어떤 소수의 독자층을 대상으로 해서 막 값비싸게 그냥 뭐 고급 정보를 투자하는 정보를 보내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학 동창들이라든가 또는 뭐 기부자들에게 뭐 발간해주는 그런 뭐 그런 특성을 가진 정기 간행물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소통하게 되는데, 뭐 학술단체 뭐 재정 지원하여서 발간되는 학술지라든가, 아니면 기업 홍보를 위해서 발간하는 기업체의 사보라든가, 아니면 전문 직업단체에서 그 발행하는 어떤 그 전문 직업의 그 협회지라든가,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설교 목적으로 발행하는 종교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데에 해당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제 컴퓨터로 그 뉴스나 정보나 광고 등을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보는 그런 전자 잡지도 요즘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요즘 이런 전자 잡지를 보면 말이죠, 과거처럼 어떤 잡지를 통해서 어떤 그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전자 잡지들이 어떤 그 전문화된 그런 특수층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품종, 소량, 특성화 경향을 보이는 그런 전자 잡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웹진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웹진. 그 웹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독료 돈 안 내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 접속하면은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웹진인데, 그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곳곳의 독자와 자유롭게 접촉하기 때문에 뭐 종이 인쇄비라든가 배급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자침이나 이런 그 웹진 같은 것은 뭐 글, 사진, 동영상, 음악, 뭐 음향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그런 콘텐츠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젊은 네티즌들이 굉장히 즐겨보는 그런 즐겨보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많은 그 젊은이들에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를 해가지고 높은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책과 잡지의 어떤 그 전반적인 모습을 한번 두루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